안녕하세요. 저는 자식 농사를 대차게 말아먹은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최대한 자식 셋에게 똑같이 잘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더군요.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 같아 자식 욕은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분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의 남편과 결혼해 거제도에서 쭉 살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남편은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용접일을 하면서 말 셋을 키웠어요. 저희 딸들은 비슷한 구석 없이 셋이 다 성격이 달랐답니다. 셋 중에서 제일 똑똑한 건 첫째 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엄청 잘했거든요. 제 남편은 성격이 조금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은 첫째 딸이 또 전교 1등을 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통닭을 사들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무뚝뚝한 사람이 첫째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수가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머리 쓰는 일도 몸 쓰는 일 못지않게 힘들 텐데 통닭 먹고 힘내거라. 하지만 첫째 딸은 무심하게 닭다리만 하나 뜯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공부해야 돼서 바빠. 다음 시험에서도 성적 잘 받으려면 쉴 시간도 없단 말이야. 첫째 딸은 그렇게 말하고선 방에 휙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내심 섭섭했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둘째 딸이랑 막내딸은 잔치라도 벌어진 것처럼 좋아하더군요. 막내딸이 남은 닭다리 하나를 뜯더니 신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와, 통닭이다. 다음에 큰 언니가 또 전교 1등 했으면 좋겠다. 맨날 맛있는 거 먹게. 그러자 이번엔 둘째 딸이 그 닭다리를 빼둬서 남편한테 주더군요. 해야 닭다리 한 개 남았는데 홀랑 내가 가져가면 어떡해? 이런 건 고생하시는 엄마나 아빠가 드셔야지. 누가 먹으면 좀 어때서 어차피 아빠가 큰언니 먹으라고? 사온 건데 큰언니가 닭다리 한 개만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한 개는 내가 먹어도 되는 거잖아. 야, 언니가 안 먹는데 왜 다음 차례가 너라고 생각하니? 너도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큰언니처럼 전교 1등 해보던가. 아빠, 다음번엔 언니 대신에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자랑거리가 될 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착한 딸이 될 거라고. 저희 둘째 딸은 나이에 비해서 생각하는 게 어른스럽고 성격도 다정다감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막내딸은 철없이 옆에서 이러더군요. 그래, 언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도도 열심히 해. 난 공부 못하고 집안일도 안 하지만 예쁘니까 괜찮아. 그치 아빠. 막내딸은 철은 없지만 애교가 많은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첫째보단 둘째랑 막내하고 더 친했죠. 특히나 둘째는 정말 효심이 깊었는데 저랑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팔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이 잔병치레가 많았는데 기침이라도 1번 하면 둘째 딸이 꿀물도 타서 가져오고 수건도 따뜻하게 적셔서 찜질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자주 제가 운영하는 건어물 가게에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반면 막내딸은 저랑 남편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 무언가가 필요할 때마다 애교를 떠는 스타일이었죠. 하루는 막내딸이 TV를 틀어놓고 가수가 춤추는 걸 따라서 추는 거예요. 남편하고 둘이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막내딸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춤 잘 추지 않아. 나 그냥 이참에 공부하지 말고 가수나 할까? 나 정도 외모면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잘 추긴 잘 추네. 나랑 내 아빤 춤 한 번 춰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넌 누구 끼를 닮았나 몰라. 엄마, 이런 걸 바로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큰 언니 무슨 효녀 심청이처럼 착하기만 한 작은 언니를 봐. 그런 언니들보단 나처럼 애교 있고 통통 튀는 딸이 훨씬 낫지 않아? 엄마, 그런 의미에서 나 용돈 좀 주라. 갖고 싶은 옷이 있는데 용돈이 좀 모자라서.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막내딸의 애교에 넘어가서 용돈을 쥐어주더군요. 저는 막내만 주면 차별한다는 소리 나오니까 둘째랑 첫째한테도 똑같이 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각자 다른 세 딸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첫째 딸은 워낙에 공부를 잘했어서 명문대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 첫째 딸 대학 졸업식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꽃다발까지 사들고 첫째 딸의 학교까지 찾아갔답니다. 남편은 첫째 딸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수가 그동안 학교 열심히 다니느라 고생 많이 했다. 이 아빠가 뒷바라지해 준 것도 별로 없는데 훌륭하게 의대까지 졸업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첫째 딸은 남편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꽃다발만 휙 받고선 그냥 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남편한테 쌀쌀 맞았는데 사춘기가 끝난 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저러더군요. 빈말이라도 아빠 덕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고 좋게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무뚝뚝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첫째 딸이랑 둘이 사진을 찍으라고 했더니 자꾸 피하는 거예요. 아, 엄마도 빨리 와. 사진을 찍으려면 셋이 찍어야지. 왜 아빠랑 둘이서만 찍으라고 해? 첫째 딸은 제가 옆에 붙고 나서야 겨우 사진 한 장을 찍더라고요. 남편한테 매정하게 구는 첫째 딸한테 조금 섭섭했어요. 그래서 전 그날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갔을 때 첫째 딸한테 이렇게 말했죠. 정수가, 너 아빠한테 너무 쌀쌀 맞은 거 아니니? 아빠가 너 축하해주겠다고 먼 길 달려서 왔는데 너무 남대하듯이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마 속으로 속상해 하실 거야.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첫째 딸의 성격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 쉽게 변할 수는 없었겠죠. 첫째 딸은 서울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넘어 둘째 딸과 막내딸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죠. 둘째 딸은 부산에서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막내딸은 서울에서 성형외과 실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첫째와 막내는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집에 오는 횟수도 줄고 연락도 잘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셋 중에 제일 다정했던 둘째만큼은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항상 저희 부부를 걱정하고 챙겼어요. 그러던 중 둘째가 20대 후반에 제일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둘은 부산에서 신혼집을 얻어 결혼 생활을 했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역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한다고 사위 역시 무척이나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둘은 아들 쌍둥이와 딸 하나를 낳고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사위가 주말에 저희 집에 왔는데 남편한테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아버님 일하실 때 신으시라고 안전 한번 사와 봤어요. 괜히 아무 신발이나 신고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턴 이거 신고 일하세요. 아셨죠? 아이고, 우리 사위가 날 이렇게나 생각해주네. 내가 아주 우리 사회 생각해서라도 100세까지 일해야겠어? 남편은 용접일을 하다 보니 가끔씩 눈이 아프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사위인 그것도 귀담아 듣고 있다가 하루는 눈찜질까지 사왔더라고요. 둘째, 사위가 남편한테 찜질팩을 해주니까 남편이 껄껄 웃으며 좋아했어요. 이야, 너무 차갑지도 않고 적당히 시원한 게 눈의 피로가 싹 풀리는구만. 역시 우리 둘째 사위가 최고야. 내가 자네 덕분에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 겨우 10년 가지고 되나요? 저희 애들 대학 가고 결혼시킬 때까진 건강하게 계셔야죠. 아이고, 아이쿡 없는 나이가 도대체며. 지아, 내가 아주 자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겠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어요. 연락을 받고 제일 먼저 달려온 건 다름 아닌 둘째 사위였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남편을 챙기며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했죠. 게다가 둘째 딸은 병원비까지 자기가 다 내주고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무뚝뚝한 첫째 딸은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무슨 다리 다친 거 가지고 서울에서 거기까지 내려가라고 그래? 그리고 수정이랑 선미가 병원에 갔다며. 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아빠가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겠네. 뭐야, 넌 네 아빠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너랑 똑같이 서울에 사는 선미도 아빠 걱정된다고 내려왔는데 넌 큰딸이 돼서 이렇게 할 거야? 아유, 몰라. 걔랑 나랑 상황이 같아. 난 의사잖아.
의사 함부로 자리 비울 수가 없다고. 첫째 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무리 성격이 무뚝뚝하고 남편하고 안 친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줄 막내딸한텐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막내딸한텐 아빠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른 꿍꿍이도 있었던 것 같더군요. 내려와서 남편을 걱정하는 척하더니 저한테 이러더군요. 엄마, 혹시 돈 좀 있어? 나 이번에 얼굴 윤곽 수술 좀 할까 하는데 내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나 지금도 예쁘지만 여기서 얼굴이 조금만 더 갸름해지면 완전 연예인급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 돈 조금만 빌려주라. 아니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 나 엄마 딸이잖아 뭐. 넌 지금 아빠가 다쳐서 입원해 있는데 성형수술 비용이나 달라고 할 때야 어휴 철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나 그 돈 못 주니까 돈 때문에 온 거면 다시 올라가. 그러자 막내딸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투덜대더라고요. 결국 남편 옆에서 조금 걱정을 해주다가 올라가긴 했는데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둘째 딸 부부만 진심으로 남편을 걱정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수술도 하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둘째 딸과 둘째 사이가 자주 찾아와 옆에서 보살펴 주었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큰딸이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과는 다르게 사돈댁은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이더라고요. 첫째 딸이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사위라도 좋은 사람을 얻길 바랐는데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첫째 딸이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때였어요. 성격 좋은 둘째 사위가 첫째 사위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형님, 오늘 저랑 아버님이랑 셋이서 술 한잔 하시는 거 어때요? 남자끼리 한번 똘똘 뭉쳐보자고요. 요 앞에 저랑 아버님이랑 자주 가는 막걸리 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놀아요. 하지만 첫째 사위인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동서 아무리 명절이라지만 되게 한가한가 보다. 난 바빠서 일찍 올라가 봐야 되거든. 그렇게 술 먹고 놀고 싶으면 아버님이랑 둘이서 놀아. 난 동서처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말이지. 첫째 사회인 그렇게 말하더니 몇 시간 되지 않아 바쁘다면서 첫째 딸이랑 같이 올라가 버리더군요. 첫째 딸 부부가 그렇게 가버리자 둘째 사위가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처음으로 남자 셋이서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아버님 그럼 오늘도 저랑 둘이서 마셔요. 원래 아버님이랑 저랑 짝꿍이잖아요. 오늘은 제가 다 쏠 테니까 드시고 싶은 안주 다 드세요. 남편을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았는데 둘째 사위 덕분에 그제서야 껄껄 웃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딸은 그 이후에도 저희 집에 정말 소홀했어요. 이게 정말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안부 연락 한 번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했답니다. 정수가 잘 지내니? 넌 어떻게 된 게 엄마? 아빠한테 연락 한 통이 없어. 이러다가 내 목소리 까먹게 생겼다. 아, 왜 또 오바야? 연락 없으면 알아서 잘 사나 보다 하면 되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몰라. 내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굳이 매주마다 연락하고 그래야 돼. 엄마도 그런 구시대적 발상 좀 버려. 구시대적 발상이라니 자식이랑 부모가 연락하고 사는 게 왜 구시대적 발상이야? 멀어서 자주 못 찾아오는 건 이해하는데 가끔씩 연락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남이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아휴, 왜 그렇게 연락에 집착하고 그래? 엄마한테 연락 잘하는 애 있잖아. 둘째, 수정이 걔랑 지지고 볶고 재밌게 놀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 아무튼 나 바쁘니까 끊어. 첫째 딸은 그 이후에도 저랑 남편한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번 명절 때만큼은 와서 오래 있다 갈 줄 알았는데 저를 실망시키더군요. 오히려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이번 명절 때 시댁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오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올해 건너뛰고 내년에 보자. 굳이 명절이라고 꼭 모여야 되는 거 아니잖아. 첫째 딸은지 부모보다 시댁 식구들을 더 챙기기 바빴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항상 뒷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하도 연락이 없길래 또 먼저 전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제주도야. 시댁 식구들이랑 3박 4일로 여행 왔단 말이야. 나 지금 사진 찍어야 돼서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 뭐라고? 너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아빠한텐 연락도 한 통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시댁 식구들하곤 제주도까지 여행을 가. 너 도대체 어느 집 자식이야? 아, 진짜 왜 그래? 딸이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면 좋은 거지. 그걸 또 질투하는 거야? 엄마도 진짜 속 좁다 뭐. 속이 좁아 그게 아니라 가진 거 없느니? 부모보다 돈 많은 시댁 식구들이 더 좋아서 그런 거겠지? 그래, 내 마음 잘 알겠다.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랑 재밌게 잘 지내거라. 저는 첫째 딸의 행동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도대체 내 딸이 맞긴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막내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맨날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평소엔 첫째 딸처럼 저랑 남편한테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나마 막내딸이랑 결혼한 막내 사이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무님, 장인어른, 저 갈치조림집을 하며 혼자 절 키우신 엄마의 품받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대출을 조금 끼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 믿고 이 결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고 성실하게 자라온 막내 사이가 너무 대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철없는 저희 막내딸한테 너무 아까운 사윗감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희 막내딸은 맨날 명품으로 도배하고 외모만 가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사치스러운 제 막내딸과 알뜰한 막내사인 서로 맞지 않았나 봐요. 막내딸이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사위가 혼자 내려왔더라고요. 왜 혼자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보니까 울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엄마 밑에서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 그런데 아는 맨날 사치만 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대화 한 번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진중권 얘기 좀 해보고 싶어도 맨날 별것도 아닌 걸로 기분 나쁘다면서 소리만 지르고 심지어 애도 낳기 싫대요. 결혼 전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 몸에 망가지기 싫다면서 애를 안 낳겠대요. 그럼 둘이라도 알뜰살뜰 잘 살아야 되는데 맨날 명품 쇼핑만 하고 돈 모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저 너무 속상해서 하소연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장모님, 저 이대로 계속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열불이 터지더군요.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남편을 얻고서도 감사해하지 못할 망정 속만 썩이고 있는 막내딸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전 막내딸한테 전화해 따끔하게 혼을 냈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참견하지 말라면서 제 말에 콧방귀도 안 끼더군요. 저는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상처 주는 것 같아 제가 더 미안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나마 제가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던 것 둘째 딸 부부 덕분이었어요. 항상 저희 부부를 챙기고 아들, 딸 열심히 키우면서 사이좋게 지냈으니까요. 첫째 딸이랑 막내 딸 때문에 속상하다가도 둘째 딸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늘도 참 야속하지 그렇게 착한 저희 둘째 딸한테 끔찍한 저주를 내리더군요. 어느 날 둘째 딸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왔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황달처럼 얼굴이 누렇게 뜨고 살도 많이 빠져 보이길래 물어보니까 요새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걱정 마. 마음의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 정말 충격적이게도 담낭암을 진단받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라 수술이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만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와 남편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우리 수정이한테 이런 저주를 내리냔 말이야. 사위는 제 딸이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직장도 그만두고 옆에서 계속 간병을 했답니다. 본인도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저랑 남편을 계속 위로해 주더라고요.
장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이렇게 죽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잖아요. 절대 하늘에서 이런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잊고 같이 힘내봐요. 네. 당시 초등학생이던 손주들도 병실에 자주 찾아왔어요. 하루하루 말라가는 저희 딸한테 웃음을 주고 싶었는지 그렇게 재롱을 많이 떨더라고요. 엄마, 내가 노래 불러줄게.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우리 사진 찍자 이렇게 부의해봐 부의하지만 온 가족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딸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제1 사랑하는 둘째 딸을 잃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오열을 하더라고요. 쉬는 날만 되면 딸의 납골당에 다녀오고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매일 울었어요. 수정아 착하디 착한 내 딸 수정아, 이 나이 든 아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앞길 창창한 내가 어떻게 먼저 떠날 수가 있니? 수정아, 이 아빤 하루하루 내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구나. 제발 내 꿈에라도 나타나주면 안 되겠니? 그런 와중에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둘째 사위뿐이었습니다. 둘째 사위는 본인도 슬플 텐데 주말마다 계속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을 위로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설마 오늘도 혼자 울고 계셨어요? 그러지 말고 기분 전환할 겸 오늘은 저랑 등산이라도 한번 가세요. 원래 용접하면 폐해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산에 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해야 더 건강해지시죠.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저랑 얼른 나가요. 제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백숙 한 그릇 사드릴게요. 남편은 딸을 잃은 슬픔에 거의 반송장처럼 지냈지만 둘째 사위가 올 때만큼은 기운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을 챙겨주는 둘째 사위한테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 쌓인 저희 딸이 죽고 나서도 1년간 계속 저희와 왕래를 했답니다. 그런데 전 이렇게 저희만 챙기는 둘째 사위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둘째 사위를 앉혀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 그동안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예쁘게 살아주고 우리한테도 친부모한테 하듯이 잘해줘서 정말 고맙네. 내가 딸만 셋인데 자네 덕분에 아들을 하나 얻은 느낌이어서 너무 행복했네. 그런데 자네 이젠 이렇게 주마아둘 필요 없네? 자네 나이가 아직 40대인데 언제까지 우리한테 발목 묶여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데 우리 챙긴다고 아까운 인생 낭비하지 말고 이젠 자네 인생을 살게. 그러자 둘째 쌓인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이제 오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저희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발길을 끊으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비록 애들 엄만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모님 사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희 생각을 하는 사이 때문에 저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저희 남편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야, 자네도 자네 인생을 살아야지. 그동안 우리한테 충분히 잘 해줬으니까 괜찮어. 내가 자네 같은 사위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론 우리 챙길 생각하지 말고 회사 열심히 다시 다니고 애들 키우면서 잘 살아. 대신 간간히 우리 손주들은 보여줄 수 있지? 우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자넨 우리 집안의 사위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도 남았으니까. 그러자 둘째 쌓인 그럴 수 없다며 엉엉 울더군요. 결국 억지로 둘째 사위를 돌려보내고 나서도 저랑 남편은 가슴이 아파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희 딸과 저희 부부를 생각해주는 건 둘째 사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첫째랑 막내는 둘째 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처음에만 조금 슬퍼했지 얼마 안 가 다시 철없는 행동을 반복하더군요. 어느 날은 막내딸이 외제차를 끌고 온 겁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비싼 차를 샀냐고 물어보니까 할부로 샀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일달 납입 금액이 150만 원이 넘는다는데 저는 아주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 언니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걸 봤으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이후 다행히 저와 남편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용접일을 했죠. 일할 사람이 많지 않아 저희 남편처럼 늦은 나이에도 용접일을 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딸을 잃은 지 2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자식을 잃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번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만 거예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는데 저혈당 쇼크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평소에도 당뇨를 앓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이대로 눈을 못 뜰까 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그래서 딸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째 딸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은 남편이 쓰러졌다는데도 걱정하긴커녕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나 지금 바쁜 거 몰라 나 수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아빠가 아픈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딸이라는 애가 아빠한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차피 내가 간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엄마 설마 내가 의사라서 뭐라도 해줄 줄 알고 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엄마 나 산부인과 의사야. 내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에 전문의들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아무튼 나 바쁘니까 그만 끊어 엄마 때문에 시간 다 버렸단 말이야. 첫째 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제가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빠가 살짝 다친 것도 아니고 의식이 없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분한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이번에 막내딸한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나 지금 일본인 손님 성형하러 와서 상담해야 되거든. 내가 상담 끝나고 나서 다시 연락할게. 저는 아빠가 위급하다는데도 자기들 일이 더 중요하다는 딸들을 보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손톱만 물어뜯으며 초조해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둘째 사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둘째 사위인 제 연락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더군요. 저는 둘째 사위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어요. 박서봐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네. 내가 자네라도 안아줬으면 이렇게 버티고 앉아있지도 못했을 거야. 박서방 나 이제 어떡하면 좋나? 우리 수정 잃은 지 2년도 안 됐는데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버리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야. 나 정말 너무 무서워서 죽겠어 겁나서 손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린다고.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꼭 일어나실 거예요. 아버님,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꿋꿋하게 이겨내시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계속 기다려봐요. 저는 둘째 사위 덕분에 그나마 조금 힘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상담만 끝나고 연락 준다던 막내딸이 하루가 지나서야 저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 아빤 좀 어때? 그 이후로 나한테 연락도 안 한 거 보니까 별일 없는 거지?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막내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 어제 상담 끝나고 바로 전화한다며 무슨 상담을 1박 2일로 했나 보지? 어떻게 내 아빠가 의식을 잃고 사격을 헤매고 있다는데 하루 동안 아무 연락도 안 할 수가 있어. 내 아빠가 평생 용접이라면서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내려왔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왜 또 그래? 내가 뭐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사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 병원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단 말이야? 넌 네 아빠보다 네가 일하는 병원이 더 중요하냐? 아빠가 쓰러졌다고 하면 병원의 사정을 얘기하고 당장 달려왔어야지. 너희 병원은 그런 사정도 안 봐주는 쓰레기 병원이냐? 그 병원 원장 나오라고 해. 그런 병원이면 내가 좌작을 내던지 해야겠으니까. 아이,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아무튼 아빠 아직 괜찮은 거잖아.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호들갑 너한테는 아빠가 위독한 게 호들갑이다 이거지. 그래 잘 알았다. 내가 딸 자식 잘못 키운 거 오늘 아주 제대로 깨달았다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까 걱정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막내딸의 뻔뻔한 태도에 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막내 사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면서요?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와이프한테 방금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 그럼 장모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퇴근하고라도 꼭 내려갈게요. 딸 자식은 걱정도 안 하는데 오히려 막내 사위가 걱정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막내 안 오는데 막내 사위한테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라고 할 수 없어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다행히 둘째 사위가 제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둘째 사위와 함께 저는 매일매일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기도했답니다. 제발 날 두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정신만 차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제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남편은 3일 만에 결국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저랑 둘째 쌓인 너무 기쁜 마음에 두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큼 회복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다시 돌아와 줘서 너무 고마워. 나 당신을 잃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놈의 딸 자식들은 아빠가 이렇게 됐는데도 걱정 한 번 하질 않더라. 아무래도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봐. 자식 농사에 제대로 실패한 것 같다고. 그리고 전 남편에게 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말해버렸어요. 남편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놈의 자식들 그동안 싹수가 노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가 지들 키운다고 평생을 용접만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봐. 그놈들은 내가 죽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할 놈들이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살다 내 배 아파 난 딸들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어. 내가 당신이 쓰러져 있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 줄 알아. 우리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70이잖아. 이제 살 날도 많지 않은데 죽을 날까지 자식들한테 무심만 당하면서 살 생각하니까 아주 치가 떨리더라고. 그동안은 아무리 못나도 우리 자식이니까 희생하면서 키웠지만 이젠 아니잖아. 죽은 우리 수정이 같으면 평생 동안 옆에서 끼고 살았을 텐데 정숙이랑 선미 그것들은 다신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아. 그것들한테 내 받은 상처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칼기각이 찢어진다고. 여보 이제 우리 자식들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부모 개떡으로 하는 자식들은 그냥 없는 셈 치자고. 저는 3일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결정 내린 내용을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러자고 하더군요. 규모 취급도 안 해주는 딸들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상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퇴원한 후 첫째 딸에게 전화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숙이 너 아빠가 쓰러졌는데도 폐원할 때까지 연락 한 통 없었지? 지금 보니 내가 우릴 부모로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나랑 내 아빠도 앞으로 널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 거라. 엄마 갑자기 또 왜 그래? 내가 연락 한 번 안 했다고 삐진 거야? 어쨌든 아빠 퇴원했으면 된 거잖아.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래? 너한테 유난으로 느껴지겠지? 넌 내 아빠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 안 하고 네 잘 남아서 사는 인간이니까 너 내 아빠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그런데 넌 그걸 알면서도 철저히 무시하고 쌀쌀맞게 굴었어.
사춘기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괜찮아지긴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넌 결혼하고 나서도 내 아빠보다 시댁 식구들 더 챙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연은 여기서 끝내자. 너도 우리가 귀찮을 테니 그 편이 나을 게다. 그러니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리고 저는 막내딸에게도 똑같이 전화해 얘기했어요. 그러자 막내딸도 제가 잠깐 삐져서 그러는 줄 알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기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두 딸들을 보고 저는 딸들과 인연을 끊기로 한 게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착했던 막내 사위한테 미안했지만 인연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 저희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모아둔 돈도 있고 제가 아직 가게 일을 하고 있으니 둘이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막내 사위한테서 문자가 한 통 온 겁니다. 장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와이프랑 이혼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 막내 사위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저 그 사람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서 이혼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치가 너무 심하고 고집이 너무 세서 같이 사는 내내 스트레스였거든요. 게다가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는 거 보고도 많이 실망했어요. 장모님이 영 끊자고 하셨을 때도 제가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인간이라 사과 같은 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잘해주셔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데 서울에 살아서 멀다는 핑계로 자주 못 갔던 거 죄송해요.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제 딸 때문에 힘들었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애 없이 이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 나이가 젊으니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막내 사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내딸이 사치가 너무 심하고 재산의 기여도가 없어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 얘기를 듣고서도 전혀 안쓰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다 자기가 자처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뻔뻔하게 막내딸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모아둔 돈 좀 있지? 나 돈 좀 보내주라. 아니, 그 인간이랑 이혼하는 바람에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단 말이야. 나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야 되니까 엄마가 나한테 돈 좀 보내줘. 내 계좌번호 알지? 오늘까지 보내주면 돼. 뭐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 내가 영끈차 광고 못 들었어. 네가 사치 부리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혼 당해놓고 왜 나보고 돈을 달래. 그러게 진작에 알뜰하게 돈 모으면서 성실하게 살았어야지. 나이가 40이 다 돼. 내가 월세방 하나 얻을 돈도 안 모아놨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 그 외제차 있잖아. 그 차 팔아서 원룸 하나 얻으면 되겠네. 그 차를 어떻게 팔아. 아무리 없이 살아도 품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엄마가 돈 좀 보내줘. 엄마야말로 평생 동안 건어물 가게에서 장사하면서 모아둔 돈 꽤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인데 그거 꿈쳐둬서 뭐 하게? 내가 죽을 때 무덤에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 절대 그 돈 못 줘. 그리고 뭐 품위 유지 너? 그 꼴 당해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그렇게 돈이 급하면 외제차 제일 먼저 팔았어야지. 그리고 너무 몸에 휘감고 다니던 명품이 도대체 몇 개야. 그것만 팔아도 한동안 먹고 살 수 있겠다. 그건 안 된다니까. 진짜 치사하게 왜 이래? 만약에 둘째 언니가 살아서 나처럼 이혼당했다고 해도 이렇게 매정을 할 거야. 그러고 보면 엄마도 자식 차별하는 것 같다니까. 너 수정이 이름 입에 돌리지 마. 내 딸 수정이가 너 같은 거랑 똑같은 줄 알아? 수정에겐 사치라고 모르는 애고 아들 다 잘 키우면서 항상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챙기던 애야. 너처럼 머릿속에 허영심으로 가득 찬 애가 아니라고. 너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한테서 돈 뜯어갈 생각하지 마. 여태까지 네가 부모를 돈 나오는 기계로 알았나? 본데 이제 너한테 10원 한 장 줄 생각 없다고 알겠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1년 반 만에 연락을 해선 이혼했으니 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사람이 엄지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아무리 제가 낳은 자식이라지만 사람 되긴 글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똑같은 것들끼리 비슷한 짓을 하더군요. 그 후로 1년도 안 돼 이번엔 첫째 딸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엄마 나 진짜 억울해 죽겠어? 그놈의 자식이 글쎄 날 두고 바람을 폈단 말이야. 내가 그놈하고 시댁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부모님한테 따졌는데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놈만 싸고 돌잖아. 엄마도 알지? 내가 시댁에 얼마나 잘했는지 오죽하면 내가 명절에 엄마 집에도 안 가고 시댁에 갔잖아. 나 이제 어떻게 남편한테 완전히 버림받아 버렸다고.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남편이랑 시댁한테서도 버림받았으니 이제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아봐. 어디 너 산부인과 의사라서 능력이 있잖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살면 되겠네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 엄마 딸 맞아. 딸이 이렇게 힘들면 엄마가 찾아와서 위로라도 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외면할 수가 있어. 참나. 진짜 매정하게 누군데 네 아빠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연락 한 통 없던 내 자신한테도 그렇게 얘기해보지 그래? 그리고 너 말 1번 잘했다. 그동안 내 부모 나 몰라라고 돈 많은 시댁만 챙겼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댁에 매달려서 마음 돌려보던가. 이제 와서 남편이랑 시부모가 거들떠도 안 보니까 누구더러 위로를 해달래. 아니, 그건 우리 시댁이 워낙 잘 사니까 그랬던 거지. 내가 시댁에 잘 보여야 나중에 우리 딸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엄마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고 사는 것도 너무 멀어서 한 번 가려면 힘든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려줄 재산 많은 너네 시댁한테 매달리라고 나한테 전화해서 구구절절 하소연하지 말고 어떻게 너희들을 하나같이 반성할 줄 모르니 부모를 개똥으로 알아도 유분 쓰지. 너희 같은 것들은 어디 가서 외롭게 살다 죽든 말든 이제 신경도 쓰고 싶지 않다. 너희들을 내 배 아파 낳았다는 사실조차도 끔찍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연락하지 마. 그 놈이랑 이혼을 하고 혼자 살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하라고. 제가 그렇게 소리치자. 첫째 딸은 마구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부모를 무시하더니 자기들 필요할 때만 찾는 두 딸들을 보고 한참 동안이나 가슴을 치며 화를 사겨야 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착했던 저희 둘째 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망나니가 된 두 딸들을 보니 착하디 착했던 둘째 딸이 너무나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나마 둘째 사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자주 찾아와서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는 잊고 새 삶을 살라고 했는데도 꾸준히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벌써 두 딸들과 연을 끊은 지 3년이나 지났네요. 얘길 들어보니 결국 첫째 딸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군요. 막내딸은 작은 원룸을 얻어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외제차랑 명품 가방들은 안 팔았다고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한참 먼 것 같아요. 남편은 일을 그만둔 후에 취미 생활도 하고 제가 운영하는 건어물 가게에 와서 같이 장사도 하며 오순도순 지내고 있어요. 일부러 가게를 일찍 닫고 남편이랑 둘이 손잡고 집에 가는 게 소소한 행복 중의 하나랍니다. 저랑 남편이 매일 다정하게 집에 가는 걸 보면서 시장 상인분들이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신혼부부가 따로 없네. 그 나이 먹고도 둘이 그렇게 손잡고 다니고 싶어요. 왜요? 나이 들어서 손잡고 다니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얼굴은 쭈글쭈글해도 마음만큼은 청춘인데요. 뭐.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이랑 같이 깔깔 웃었어요. 저는 이렇게 맞잡은 남편의 손을 영원히 놓지 않을 겁니다. 소중했던 둘째, 딸을 떠나보내고 제 곁에 남은 건 이제 남편뿐이니까요. 아참, 그러고 보니 제 곁에 남은 사람이 아직 더 있었네요.
너무나도 착한 저희 둘째 사위랑 손주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엔 저희 둘째 사위가 제 생일 기념으로 멋진 선물을 줬답니다. 장모님 생신이신데 아버님이랑 크루즈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거기 배 위에서 공연도 하고 수영장도 있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실컷 노시고 마시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오셔야 돼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아셨죠? 아내까지 세상을 떠난 마당에 장인장물 이렇게까지 챙기는 사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랑 남편이 자식복은 없지만 사위복은 최고로 타고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나중에 우리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라도 우리가 보태주자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0.01 0.0이 아껴 쓰고 있답니다. 사위가 저희한테 해준 만큼 저희도 꼭 해주고 싶어서요. 제가 딸을 셋을 낳고 그 중에 하나는 잃었는데 결국 남은 건 사위 한 명뿐이네요. 그래도 망나니 같은 두 딸들보다 저희 둘째 사위가 정말 소중하답니다. 어느 순간부턴 그냥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 농사라고 하네요. 저희 부분 두 딸 때문에 자식 농사를 실패했지만 그래도 귀한 사위를 얻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있답니다. 저희 사위랑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둘째 딸도 웃음을 짓고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떠난 둘째 딸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우리 사위와 선조들에게 힘이 되어주려고요. 여러분, 그럼 전 여기서 이야기를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